그래요. 저 이번에 오늘 야당 지구위 진행을 하러 온 영화를 만드는 유승환입니다. 야당 감독님과 빠르게 우리 주연 배우 박해준 배우님 소개합니다. 들어오시죠. 황배우 감독님, 박해준 배우님. 오래 기다리신 데서 죄송합니다. 일단 인사 한 말씀들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야당의 오상재 역의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화 두 번 이상 보시는 분 계세요? 6번이요. 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제가 두 분과의 인연을,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황병국 감독님하고는 꽤 오래된 사이예요. 제가 이제 연출하고 황병국 감독님께서 배우로 출연을 하셨었는데, 많은 분들은 부당거래 30만 원 변호사로 아실 텐데, 그 전에 제가 모토롤라에서 만드는 30분 정도 되는 광고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 영화 감독 역으로 출연을 하신 게 사실은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첫 인연입니다. 그때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할 때 캐스팅 제안을 해서 베테랑에도 나오시고 아주 활발한 전문직 연기의 배우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박해준 배우님은 지난 겨울에 저의 신작인 휴민트라는 영화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의 총영사 역할로 출연을 해서 저와 첫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야당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영화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좀 재밌게 이어가다가 또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독님, 지금 이 자리에 이 야당을 쓴 시나리오 작가분이 와 계시는데 같이 좀 참석하면 어떨까요? 네, 김선수 작가님 나오세요. 네. 야당 각본을 쓴 김효석 작가님이고, 우리 김효석 작가님은 제 영화 짝패 조감독이었어요. 저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요. 네, 김효석 작가님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이 영화 야당 쓴 김효석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죠. 일단 처음 지금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순항을 하고 있어요. 14년 만에 지금 연출이시죠? 네, 14년 만입니다. 네, 소감을 한 말씀, 우리 황 감독님과 박해준 배우님, 김효수 작가님 한 말씀씩 지금 현재 이 영화가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듣죠. 네, 너무 무대 인사를 제가 지금 3주째, 오늘이 3주째인데 할 때마다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영화 찍으면서 14년을 잘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의봄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목의 촬영 감독님이랑 이렇게 이 대본을 받고 나서 얘기에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본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본 시나리오 중에 사실 좀 되게 가장 상업적인 작품이라고 느껴지는 약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바랬고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시대도 그렇고 상업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작품적인 면에서 사실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 김현숙 작가님.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지금 3번째 보는데요. 오늘은 진짜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했을 때 고민하고 또 찍을 때 또 감독님 또 많이 고민하면서 또 고치시고 또 제가 또 쓸 때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 오늘은 되게 많이 꼭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감독님이. 감독님은 우리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작업이 언제 끝났냐면 촬영이 끝날 때 끝났어요. 계속 감독님은 이걸 조금 더 좋게 바꾸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촬영하면서도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수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감독님이 고치자고 해서 고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고 그 사람 면전에 두고 싫다고 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좀 싫은 게 많았어요. 처음 싫은 게 많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고치자고 하지? 영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박혜준 배우님께 솔직히 네. 이 영화가 지금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네. 양관식의 영향이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아니 뭐 솔직히 몇 분들은 진짜 양관식을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단순하게 양관식을 봤다라고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고 이 영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호감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좀 있을 뭐 5%?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역시 그 박혜준 배우의 매력에 빠져든 것이 혜준 배우님이 실제로 보면 더 느끼시겠지만 그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중년돌이라고 하는 되게 미남인데 그렇다고 가볍게 나가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서 묘한 그 호기심이 막 가득한 눈빛과 그 장난기가 소년미를 또 가지고 그게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인데 야당에서 그런 지점이 되게 몰락해 있는 순간에도 뭔가 사람이 이렇게 되게 좀 맑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서 특히 그 형사들이 모여가지고 분식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이런 필름 누아르 계열의 영화에서 그냥 몰락한 남자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좀 막 약간 품어주고 싶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은 온전히 설정과 그러니까 각본의 설정과 연출도 좋았지만 그 배우의 매력이 없으면 관객분들이 되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출발이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김원국 대표님의 그 제안, 어떤 기사 한 토막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각본이 어떻게 출발이 됐고 어떻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대체 무엇의 매력을 느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수락을 하셨는지. 네. 2021년도에 제작사 대표께서 보내준 그 신기사에 검찰청에 아침마다 약쟁이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 안에 야당이라는 존재가 처음 제가 봤고
그 야당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있어서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좀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저 김은석 작가랑 저랑 가까운 데 사니까 김은석 작가한테 그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마약수사대 형사부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만나서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제 마약계에 대해서 좀 주변에 대한 마약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되게 이 마약 세계라는 게 좀 은밀하고 어두운 곳이라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니까 좀 매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면은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술술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 회사에서 김 작가님하고 따로 먼저 프로젝트가 개발됐던 것이 아니라 판 감독님한테 제안이 들어가서 판 감독님이 김혁 작가님하고 같이 초기 개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취재도 같이 다니셨던 거예요? 네네. 취재 과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야당 처음에 이제 황병국 감독님께서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결정하시고 나서 그 취재 과정을 몇 번 만나서 들었는데 저는 그 취재 과정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말고 그 취재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려고 너무 재밌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취재하시다가 그 황병국 감독님께서 실제 그 텔레그램 방에 마약 그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일단 그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죠.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죠. 어디 있지 우리 회사 사람들? 네. 그러니까 형사나 검사나 이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듣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분들은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한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좀 답답함이 느껴가지고 실제 마약하는 분을 어떻게 통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게 된 그 분도 사실은 그 뭐라 그랬잖아요. 그 요즘 유튜브에서 본인이 직접 그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동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실제로 이제 딱 그 촬영을 하면서 그분이 접촉을 한 그 순간에 내가 촬영을 다 했는데 이거 업로드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 라고 해서 그 분은 지금 그 경기 남부청에 잡혔어요. 경기 남부청 잡혀가지고 지금 아마 어디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됐는데 그때 체포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자들 다 불러놨어. 저는 제 이름을 밝혔거든요. 밝혔더니 제가 제 이름 네이버에 치면 제 이름이 나오니까 좀 세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더니 벌써 KBS랑 어디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 마약반 팀장님이랑 그 마약반 팀장님 제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머니에 녹음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GV 시간이라 이렇게 막 디테일을 말씀 못
서스펜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막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는데 저쪽에서 탁 덮고 막 이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엔딩을 보면 약간 강수의 이후의 얘기들, 강수와 지금 옥황상제 이후 얘기가 약간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살린 그 뒷얘기도 되게 만들어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해준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 보면 그 캐스팅이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이거 뭐 감독님도 같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처음 볼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볼 때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신기한 감상을 들었어요. 영화를 만들 때 캐스팅을 할 때 보면 그 영화의 톤 앤 매너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출 때 톤 앤 매너가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균형을 이루는 방식의 연기 톤을 가진 배우들을 구성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강하늘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타입의 배우로 느껴지고 유해진 배우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연기 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유해진이라는 이 배우의 스타일로 다 빨아들이는 방식의 연기를 하죠. 박해준 배우는 아주 미묘한 경계에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배우가 자신이 맡은 배역에 맞춰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경계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연기 스타일이 또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 배우가 마주칠 때 연기의 톤들이 앙상블을 맞추기 되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다른 두 배우와의 호흡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의 연기의 호흡들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약간 어떻게 말하면 좀 되게 게으를 수가 있고 현장에 약간 서립게 가 있으려고 하는 타입. 물론 고민은 많이 했지만 약간 서립게 가 있어서 현장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되게 신선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막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마음이 좀 많이 바뀌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내가 사실 톤을 어떻게 맞추거나 이런 걸 이제 연출분들한테 다 어쨌든 넘긴 상태에서 그냥 사실은 밑장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좀 나름 어떻게 캐릭터를 생각해서 가기도 했고 하지만 사실 좀 실패한 사실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이 오상재라는 역할을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진짜 막 열혈 형사의 베테랑에 나오는 황정민 선배가 진짜 막 카리스마가 끝내주는 그런 형사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그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본심에서 다 가보면 거기 안에 진심이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 마냥 그렇게만 가지 않고 이렇게 또 가는 저는 항상 이렇게 작품이 나오면 내가 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전체적인 설계를 참 잘 못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좀 사실은 어쨌든 실패를 했고 하지만 그거 이제 연출분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 가는 방향이라서 사실 오상재도 사실은 지금은 되게 정의롭고 나름 선한 역할의 형사였지만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는
그냥 오직 자기의 실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마약 수사대 그 명성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굉장히 있는 형사로 설정해서 나가다가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중간에 이제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힘든 상황이 오고 자기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화 전체적으로는 약간 정의로운 형사처럼 이제 돼 갔는데 사실 초반의 스타트는 사실은 정말 오만한 형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들에서 내가 오만해질 수는 없으니까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는 그게 그냥 그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계가 좀 덜 됐다. 하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더 따라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실패하시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장르적인 인물로만 됐다면 밸런스가 좀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첫 번째 볼 때 그 강하늘 씨가 연기한 이강수 역할이 저는 처음 볼 때 약간 이게 좀 톤이 좀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이강수라는 역할이 이렇게 톤을 올려서 잡아줘서 이 활력을 주니까 그래서 이 검사와 형사는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사회파 범죄 드라마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등장하는 굉장히 장르적인 느낌의 인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근데 굉장히 현실적 이 영화의 가족이 화면에 등장하는 건 이 오광재 형사거든요. 그리고 로케이션의 배경도 보면 오광재 형사가 움직이는 곳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 장르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탄력을 그러니까 그 활력을 주는 인물과 그다음에 필름 느와르의 전통적인 어떤 장르적인 무게추를 한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물과 그다음에 이것이 되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삼각 그 꼭지점이 서로가 잘 맞물려서 균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들의 이 앙상블을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저도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마약 이야기고 그래서 좀 어둡고 무거운 소재의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이따미 주조라고 단뽀뽀 만든 그런 감독이 계시는데 저 그 감독이나 아니면은 샬리 댄스 감독이나 그분들 두 분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선재 감독님이 편집실에서는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야 이거는 도문이나 성원이가 지금 이렇게 안 찍었을 텐데 저 장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여도 밝고 경쾌하게 찍는 걸 제가 좋아해서 지금 혜준 씨가 했던 상제 역할이나 강수 역할 같은 경우가 보통 톤보다도 한 반 톤 내지 한 톤 정도가 더 높게 잡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높게 잡은 거를 유해진 배우가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가 하는 구간이라는 검사의 역할은 지극히 아주 리얼리티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연기는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맞서면은 진짜같이 보이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준 저 상재도 그렇고 강수도 그렇고 특히 강수가 조금 더
상제보다 조금 더 떠 있어가지고 그 ADR 할 때 전체를 다 반도체 다 낮춰서 다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지금 ADR 얘기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후시 녹음만 할 때 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현장에서 뭐 이렇게 비 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 그 기계 소리 때문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이 몹신이나 거리에서 찍을 때 많은 소음들 때문에 후시를 따로 하기도 하는데, 배우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사실 그 현장에서의 느낌을 다시 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이 녹음 부스에서 그 현장성을 살리고 막 하는 것들이 어려운데, 제가 야당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았던 지점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대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려요. 근데 이것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 것이, 워낙 그 전문적인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들이 하는 말의 그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야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각본을 쓸 때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걸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대사가 이렇게 또렷이 잘 들릴 수가 있나? 근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연출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또렷하게 들리게 후시 녹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현장성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달이 잘 안 될 때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 연출자는 사실 선택할 때 되게 그 곤란한 그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 사운드 연출에 있어서의 그 특정한 컨셉이 있으셨다면? 네, 녹음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대사, 그 다음에 효과, 음악, 이 3가지예요. 매우 네. 네. 대사, 효과, 음악, 이 3가지가 녹음의 3대 요소인데, 저는 진짜 옛날 사람 같죠, 이렇게. 3대 요소.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저는 그 대사가 가장 우선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녹음하시는 박용기 녹음 감독님한테도 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피크라고 그래요. 소리가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구두발 소리라든지 뭐 등등, 이 피크 소리를 다 끊었어요. 예, 다 끊어가지고 말이 올라가지 못하게, 빨간 색깔이 안 되게 다 그렇게 일정하게 다 만들었거든요. 안 올라가게 피크를. 그리고 대사를 가장 앞서서 넣었기 때문에 아마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꽤 흘러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관객분들 질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감독님과 배우분이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리니엘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상재와 강수가 후반부에 정말 안 맞는 팀워크를 보여주는데 자동차 벨트 못 찾아서 작전 조졌다고 하는 신분들,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애드립인지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 차량 그 벨트 부분은 이제 그 차량 자체가 이제 타서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상자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실제로 리허설을 하는데 벨트를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아가지고 이 벨트가 어디 있는 거야라고 했던 거를,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작업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같이 넣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늘 씨랑 이렇게 하늘 씨가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경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뭔가가 또 생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되게 묘한 애들이 만들기 되게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같이 만들기.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아주 뭐 전혀 그게 방해가 안 될 정도의 뭐 감탄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참 좋은, 같이 하기 참 좋은 배우가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 연기하실 때 좀 편안한 기운이 느껴져요. 되게 재밌어하는 기분 서로가. 약간 좀 호기심 많은 소년들 둘이서 뭐 이렇게 현장이 어떻게 되는 말고 자기들이 되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시나리오 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신 장면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처음에 했을 때 사실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물이 조금 그러니까 인물을 설명하기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범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을 또 너무 돕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 역할도 있어요. 이게 좀 나쁜 놈인지 선한 놈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기술적으로 얘가 마약판에서 뭘 하는지도 사실 일단 설명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반부에 야당이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마약판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걸 설명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한 번에 잘 보여줘야 된다. 사실 그게 잘 관객들이 헷갈리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하는 앤데? 라고 다시 의문이 생기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앞에 앞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야당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야당이 어떻게 야당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야당의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그 초반부의 설정이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마약쟁이들이 마약을 하고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앞에 리더 필름의 사운드를 다 빼버리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극장 안에서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운드와 함께 팍 시작하는 첫 이미지가 물 꿀꺽꿀 마시고 굉장히 쉽고 친절한데 강렬한 방식으로 하고 초반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그 씬 전환, 그 커트의 전환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톤 앤 매너로 즐기시는 겁니다 라고 막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관객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좀 경쾌한 리듬으로 즐길 수 있게 세팅이 되면서 어려운 정보들을 속속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각본 단계나 스토리보드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돼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후반 작업을 하면서 또 많이 고쳐지신 건가요? 이거는 그 각본 단계에서 이미 만들었고요. 아까 지금 김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이 야당이라는 걸 얼마나 쉽게 관객들한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전달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작가님은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찍었습니다. 써준 대로 그냥. 참 쉽게 사시네요. 이 질문 재밌네요. 그 HH님께서 박혜준 배우님께 질문인데 구관희, 조훈, 강수역 중에서 이 배역 내가 했어도 잘했겠다 하고 탐나는 배역이 있으셨는지. 그때 너무 다 제 영역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강수역도 그렇고 조훈도 그렇고 구관희 검사 역은 정말 내가 보면서 좀 감탄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약간 저한테 없는 약점이 유해진 선배님한테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산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검사라면 그냥 보통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악역 검사였겠지 싶은데 선배님한테는 되게 묘한 그 동정심이 가게끔 하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면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관희 검사의 일대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조훈 역할의 경수 같은 경우는 와 정말 뭐 사실 그 분야가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사실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하고 되게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주 명확하게 그걸 표현해내고, 그리고 저기 유해진 선배님하고 같이 대적해서 그거를 버텨내서 이겨내는 그 힘들이 너무너무 대단했고, 강수는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는 뭐 어떻게 그 지금의 역할로는 아마 뭐 잘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마 다른 캐릭터가 되긴 했겠죠. 네. 아니 그 유해진 선배,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님 그 특유의 그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 감정이 끌어오를 때 팍 떨는 연기 초반에 그러니까 그 나는 여기 서 있으면 막 이렇게 떨어질까봐 뭐 하는 걸 나중에 그 엔딩에서 그 옥상에서 그 이제 강하늘 배우가 그걸 되갚자, 그 연기를 패러디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갚잖아요. 그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하늘 배우의 그냥 그 즉흥적인 선택이었나요? 그거는 그 강하늘 배우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냥 해준 대로 그냥 찍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저희가 지금 저 마지막에 저는 그거는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그 강수가 이제 그 검찰청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걸 다 폭로를 하잖아요. 이게 사소한 거는 그 검찰청 건물 그 촬영 협조가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엔딩에 사실 그 정도 그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검찰 조직에서 수사관들을 보내든지 뭐 경찰을 보내든지 할 텐데 그거를 다 그냥 거세해버리고 그냥 그 두 인물이 옥상에서 만나게 밀어붙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후반에 분명히 각본 단계에서 이 회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고 뭐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밀어붙인 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감독의 전 선택이라고 봐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엔딩을 그렇게 지금의 이 결정으로 밀어붙인 그 의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촬영 전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랑 콘티를 같이 짜거든요. 근데 그때 뭐 지금 유 감독님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 뭐 경찰이 오지 않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이고 가장 클라이막스고 둘의 감정이 통했고, 그리고 관객들은 그 강하늘의 감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그 소소한 것들은 안 넣는 게 감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저 장면 왜 난 저렇게 못했을까 막 하는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구관이가 그 구관이가 이제 강수하고 그 한강 다리에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다리가 동작대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우리 같은 장르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몇 번 그 한강대교 위에서 그런 만나는 거를 설정을 했다가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차 통제하고 막 뭐 그 난리 나는 상황이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포기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이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와 저걸 저렇게 대놓고 갔구나. 그거는 뭐 이렇게 CGI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으로 촬영을 하신 거죠. 다행히 그게 새벽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촬영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저 제작 쪽 라인들이 좀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무사히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실 텐데 뭐 저거 그냥 찍으면 되지 하는데 그
그 다리 위에서 찍다 보면 그 크락션 누르고 가는 사람 야 누가 찍어봤어 막 이러고 주민신고하고 또 라이트 처지면 막 주변 아파트에서 막 난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대화 장면을 그런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감행한다는 건 사실 만드는 제작진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설정 안에서 관객분들에게 이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막 느껴지는 거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만든 이 느낌이 들어서 어느 장면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되게 진짜 절실하게 이것들을 재밌게 만들려고 한 노력이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동료로서. 그리고 마리니엘님 이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황병국 감독님께 드린 질문인데 색감과 관련해서 마약 씨는 컬러감 있게 감정 씨는 컬러를 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인터뷰에서 하셨나요? 네. 말씀. 초반부 강수 스타일링의 빨강이 포인트인데 후반부는 파랑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일단 그 색깔 이전에 대부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마약을 유통하고 전달하는 데 대부분이 이제 어둡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마약이 유통되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약을 너무 어두운 곳에서 없는 곳에서 유통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들어와 있다라는 설정을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길거리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약을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색깔 같은 경우는 강수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선인도 악인도 아니잖아요.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강수한테 처음에 빨간 걸 준 건 욕망에 불타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을 줬고 후반부 쪽은 이제 블루 쪽 계열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얻어걸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영화에서 그 붉은 색깔은 그 인물 캐릭터의 욕망을 표현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왜요? 진짜 아저씨 같지 않아요? 붉은색은 욕망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황경 감독님 예전에 저희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부당거래 그 촬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그러니까 그 각본을 쓴 저보다도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막 국선 변호사들을 실제로 만나고 국선 변호사의 역할로 출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사를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뭐하냐 의상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막 인물을 근데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고 빠져야 되는데 유승범 배우가 현장에 있다가 저한테 뒤로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현장에서 왜 저러냐고 현장에 자기가 촬영을 하고 와서 그 모니터를 하면서 저한테 자신의 연기를 보면서 감독님 제 연기가요 큐비즘적이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연기를 큐비즘에 빗대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충격과 공포였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유승민 배우는 진짜로 진지하게 형 저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어디 아프신 분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참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 알겠는데 너무 아저씨 같을 때가 있다. 그리고 제가 투자가 확정이 났을 때 제가 14년 만에 다시 감독 연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 감독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는데 14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게 우연이지만 어떻게 유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때는 유 감독님 페르소나였잖아요. 그래서 유 감독님 덕택에 출연도 하고 또 유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도 저 출연 제의를 해주고 해서 제가 14년을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황혁 감독님 그 현장에 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이 변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나, 그러니까 자신이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 현장과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로 황폭 감독님 영화에서 뭐 그 되게 터널이나 뭐 최근에 뭐 서울의 봄이나 뭐 영화에서 연기하시는 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기는 남자는 사랑할 때에서, 야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그 장례식장 와가지고 같이 끌려와서 누구 장례식인데 하는 그 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영화의 현장들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현장에 바뀌고 있는 이 분위기들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 결과가 야당이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관객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05년도에 황병 감독님이 만드셨던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황병 감독님의 진수가 거기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수본이라는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극장용 영화는 지금 3번째로 알고 계시지만, 그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오프로드라는 오프라인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 보고 저 그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황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그 황병욱 감독님의 사수이신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단편 비명도시와 그 첫 장편 런어웨이하고 좀 결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훨씬 더 땅에 붙고 그 굉장히 속도감 있는 액션 스릴러 영화인데, 기회가 되시면 꼭 그 오프라인과 나의 결혼 원정기를 꼭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작가님, 야당 2를 찍는다면 박해준, 유해진, 강하늘 배우 외에 새롭게 섭외하고픈 액션 잘하는 또 다른 배우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투면 그냥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투면은 지금의 강하늘 배우와 박해준 배우 그리고 유해진 배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작가님도? 예, 저도 동의하고요. 어떻게든 다 유해진 배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해진 배우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검사는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아마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강력하게.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외에 새롭게 섭외하고 싶은 배우가, 그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막 딱히 안 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감독님이.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원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일단은 야당 이 영화를 마무리가 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각자 작가님부터 마무리 인사 한 말씀씩. 예, 저 이렇게 여기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야당을 또 이렇게 수차례 봐주시고 그러신 분들부터 또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감독님 뭐 이렇게 최근 그 경찰에 경찰서에 갔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혹시나 감독님께서도 다른 자리에 또 이렇게 연루가 돼서 하면 그거는 뭐 감독님은 그럴 분은 절대 아니시고 이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경우였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야당 이 영화 나오면서 배우 캐스팅이 잘 안 된다고 감독님 자기 연기하고 싶은데 캐스팅을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있으면 감독님 배우도 열심히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무대 인사를 지금 3주째 다니고 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해서 14년을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네, 고맙고 그리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그 우리 유성환 감독님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황석 감독님 작품을 항상 가까이서 응원하면서 뭐 제가 사실 그러니까 저와 아주 절친한 사람들과도 또 연관돼서 작품을 진행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셨고 옆에서 보면서 되게 응원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제가 사실 별 큰 도움도 못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잘 극복하셔서 멋진 영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제가 그 시사회 때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사회도 못 가고 나중에 개봉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개봉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그 관람했다라는 연락을 드렸었는데 다음 영화는 14년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음 영화 준비하시는 게 빨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압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제가 뭐 이게 전문적인 진행자가 아니어서 버벅거리는 게 많았을 텐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즐겁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야당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